신용카드, 과연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쓰게 되지만 때로는 내가 카드를 다루는 건지 아니면 카드가 나를 지배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금세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리볼빙이니 현금 서비스니 하는 복잡한 금융 용어들은 또 왜 그리 어려운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빚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신용카드는 과연 언제부터 세상에 나타났을까요? 대체 어떤 배경으로 탄생했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왜 지금껏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그 궁금증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그저 옛날 동네 구멍가게의 외상 장부를 예로 들어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시면 신용카드가 왜 강력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신용카드의 시작은 상상보다 훨씬 기발한 에피소드에서 비롯됩니다. 때는 1949년 미국 뉴욕의 한 고급 식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한 사업가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성대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를 즐기며 한껏 무르익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계산을 하려던 순간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만 지갑을 호텔방에 놓고 온 것을 깨달은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닐 수 없었죠. 다행히 집에 전화하여 부인이 지갑을 가져다 준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21세기가 코앞인데 왜 꼭 현금이 있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이라는 걸 증명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해인 1950년 2월, 맥나마라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랄프 슈나이더와 함께 종이로 제작된 카드 한 장을 가지고 그 식당을 다시 찾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했죠. 이 카드를 소지한 손님들의 식사 대금은 저희가 보증할 테니 한 달 뒤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결제하겠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 제안에 동의했고 그렇게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바로 다이너스 클럽, 즉 영어로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회원이라 해봐야 맥나마라의 친척과 지인 200여 명에 불과했고 가맹점은 뉴욕 시내 14개 식당이 전부였습니다. 연회비는 $5였죠. 그러나 이 신용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1년 만에 회원수가 4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왜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바로 지갑에 현금을 두둑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카드 한 장만 제시하면 식사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실로 혁명적인 변화였죠. 다이너스 클럽의 성공을 목격한 은행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꽤 괜찮은 사업이 되겠는데 하고 말이죠. 195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은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새로운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카드는 훗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자, 이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흔히 사용하시는 그 비자 카드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또 다른 미국 은행 연합은 마스터 차지라는 이름의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 역시 시간이 흘러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이 모두 아는 그 두 거대 브랜드,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들은 모두 1960년대 미국 은행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인 셈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마트에서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그 카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한국 최초의 신용카드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969년 7월 신세계 백화점이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카드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카드 제작에 필요한 플라스틱 재료조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세계 직원이 카드 신청자 명단을 직접 작성해서 일본 도쿄로 보냈습니다. 도쿄에서 카드를 제작한 후
다시 한국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들여온 것이죠. 1969년 6월 14일 도쿄에서 제작된 신용카드 378매가 신세계 백화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 카드들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 신용 판매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 카드는 오늘날의 신용카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발급 대상이 신세계 백화점 직원으로 한정되었고요. 다음으로 사용처 역시 신세계 백화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매하실 분들 명단을 따로 관리해드립니다.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197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내에서 플라스틱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용, 카드가 점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진정한 의미의 범용 신용카드, 즉 어느 가맹점에서나 사용 가능한 카드가 국내에 등장한 것은 1978년입니다. 당시 외환은행이 미국의 비자카드와 손을 잡고 카드 발급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1982년에는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1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이렇게 5개의 은행들이 연합해 카드협회를 결성했는데 이것이 현 BC카드의 모태가 됐죠. 1987년에는 신용카드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서 국민카드가 등장했고 이어 삼성과 LG 등 여러 카드사가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인의 소비생활이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용액 추이를 볼까요? 1985년만 해도 643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10년 뒤인 1995년에는 49조 원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630조 원에 도달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죠. 하지만 이 성장 뒤엔 재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2003년 카드 대란입니다. 카드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했고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빚더미에 앉았고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겪었죠. 그 상흔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올바르게 쓰면 매우 유용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한 가정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2003년의 사태를 통해 많은 이들이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신용카드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무서운 걸까요? 지금부터 동네 구멍가게의 외상 장부를 예로 들어 아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동네 구멍가게를 기억하시나요? 매장 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낡은 장부를 떠올려 보세요. 겉표지에는 세월의 흔적과 때가 묻어 있고 고무줄로 칭칭 감겨 있던 바로 그 장부 말입니다. 수중에 돈이 부족할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죠. 사장님, 이번 달은 외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주인은 장부를 펼쳐 이름과 날짜, 금액을 적고 월급날 갚으라고 말하며 물건을 내줬습니다. 신용카드란 사실 그 외상 시스템이 은행이라는 현대적 기관으로 옮겨온 것일 뿐입니다. 가게 주인 대신 은행이 장부를 관리한다는 점만 다를 뿐 원리는 동일합니다. 마트에서 카드를 결제해도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죠. 카드사가 우선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정해진 결제일에 통장에서 한꺼번에 인출해가는 방식. 이게 바로 신용카드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결제일만 지키면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가게 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갚은 외상값을 받고 고생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문제는 납부일을 넘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옛날 구멍가게 주인이 아무에게나 외상을 해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떼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누구에게 외상을 허락했을까요? 오래된 단골이나 평소 현금으로 신뢰를 쌓아온 사람, 지난 외상값을 정확히 갚은 사람, 이런 이들에게만 장부에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숫자로 평가하는데 이를 신용점수라 부릅니다. 예전의 등급제가 이제는 점수제 방식으로 바뀌었죠. 한국에서는 두 기관이
이 점수를 산정합니다. KCB와 나이스죠. 이들은 여러분의 금융 데이터를 샅샅이 훑어봅니다. 카드 대금, 납부 이력, 대출, 규모나 통신비 연체 여부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기죠. 점수가 높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카드 발급이 수월하고 한도도 넉넉히 주어집니다.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 혜택도 있죠.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카드 발급부터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숫자입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옛 외상장부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약속한 날에 딱 맞춰 갚으면 아무 일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주인의 태도가 냉랭해집니다. 물건을 더 달라고 해도 외상값부터 갚으라며 거절당하기 십상이죠. 더 심하게 밀리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옵니다. 카드도 똑같습니다. 결제일에 대금이 없으면 카드사는 곧바로 추가 비용을 얹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체 이자입니다. 한국의 연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보시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연사 5%인데 반해 신용카드 연체료는 연 15, 20%를 상회합니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죠.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며칠 늦은 외상값의 대가가 이토록 가혹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바로 복리라는 시스템입니다. 복리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옛 가게 주인이 한 달 넘기면 2%의 이자를 더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만 원을 외상했는데 한 달 뒤에 갚지 못하면 빚은 102만 원이 됩니다. 원금 100만 원의 이자 2만 원이 더해진 것이죠. 2달째에도 갚지 못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주인은 교묘하게도 원래 100만 원이 아니라 이미 이자가 붙은 102만 원을 기준으로 또다시 2%를 책정합니다. 빚은 104만 400원이 되죠. 3달째가 되면 104만 400원에 2%가 적용되어 106만 1, 200원이 됩니다. 고작 몇만 원 차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1년, 2년 쌓이면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죠. 100만 원의 빚이 2년 뒤엔 160만 원, 3년 뒤엔 18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빚이 스스로 불어나는 셈인데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카드 대금 연체가 시작되면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 가지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리볼빙 서비스입니다. 이름부터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사실 이게 가게 경제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덫입니다. 예전 동네 어르신들이라면 이렇게 조언하셨을 겁니다. 외상은 지는 게 아니야. 이번 달 쓴 건 이번 달에 다 갚아야지. 그땐 단호했죠. 다음 달로 빚을 넘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갚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카드사의 접근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결제일이 다가오면 문자나 전화로 유혹합니다. 고객님, 이번 달 대금이 300만 원인데 부담스러우시죠? 걱정 마세요. 일부인 10%, 그러니까 30만 원만 결제하세요. 나머지 270만 원은 다음 달로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속삭이죠. 이 제안이 참 달콤하게 들립니다. 당장 내야 할 돈이 30만 원으로 줄어드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거든요. 많은 분이 다음 달 월급 받아서 갚지 뭐라는 생각으로 별 고민 없이 신청 버튼을 누르시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로 미뤄진 270만 원에 매달 높은 이자가 붙기 때문이죠. 연 15, 20%에 달하는 이자율은 사실상 사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카드를 계속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카드를 안 쓸 순 없으니 다음 달에도 또 300만 원의 청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지난달 빚 270만 원과 합쳐 570만 원이 되면 또 부담을 느껴 10%만 내고 513만 원을 다시 이월시키는 반복이 일어납니다. 1년만 지나도 빚은 2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월급을 받아도 이자 갚기에 급급해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리볼빙이 한번 설정되면 매달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 번만 신청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빚의 고리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리볼빙, 레볼브, 이 구르다라는 뜻인 이유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보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그건 외상이 아니라 사채란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름만 그럴듯할 뿐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으니까요. 지금 쓰고 계시다면 당장 앱에서 해지하세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원금을 한 번에 갚아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첫째, 카드는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빚입니다. 결제할 때마다 이건 한 달 뒤 갚아야 할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카드를 만들기 전에 연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할인 혜택을 챙기세요. 주유나 마트 등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넷째,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쓰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경제적인 파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용 한도의 30% 이내에서만 사용하세요.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90만 원 이하로 써야 신용 점수가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여섯째, 반드시 자동 이체를 걸어두세요. 하루만 늦어도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 식당에서 지갑을 잊은 사소한 일화가 신용카드라는 시대를 만들었고 1969년 한국에 들어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잘 활용하면 현금보다 안전하고 각종 혜택과 신용점수까지 얻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2003년의 카드 대란처럼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하죠. 예전에는 외상을 쓸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어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지만 카드는 보이지 않는 회사와의 거래라 심리적 부담이 낮아 과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리볼빙의 덫에 걸려 복리 지옥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은행에 외상을 진 상태다라는 긴장감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카드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혜택은 누리되 이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카드 사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신용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이자는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신용카드의 정답이에요.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으면 보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신용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